이 사건의 쟁점은 뒤에 공소사실 혹시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혁명조직 R로의 존재가 핵심 전제입니다. 저희는 이걸 그러니까 변론요지서에서는 5월 10일 날, 5월 12일 날 발언만 가지고는 도저히 내란 음모도 내란 선동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었다. 국정원도 알고 있었고 검찰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 전에 우리 비밀 지하 혁명 조직 R라는 가상의 조직이 존재하지 않고는 내란 음모도 내란 선동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철저히 R로 존재에 대해서 공소장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그러면서도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법리는 구성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저들은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이 도저히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것의 전제로서 R가 존재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정작 R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그것이 단체로서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R를 독자적으로 범죄의 구성 요건은 설시하지 못하면서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상한 공소사실의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검찰의 기본적인 논거는 이렇습니다. 이 목차에서도 본 것처럼 R가 존재한다. R는 북한 대남 혁명 전략을 추종하는 혁명 전위 조직이다. 이자 혁명가 집단이고 지하 혁명 조직이다. 그리고 이 R라는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공소사실의 내용은 R의 총책이자 중간 간부들인 피고인들이 2013년도 한반도 정세를 전쟁 상황 혹은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상황으로 인식했다. 이 부분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많이 주장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상황에 주안점을 두다가 이성윤의 증언에서조차도 혁명의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니까 말을 슬그머니 전쟁 상황, 전쟁이 급박한 상황에 오히려 포인트를 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3년도 3월에 그 전쟁 대비 3대 지침을 하달하고 또 세포 단위별 결의대의 개최 지침을 하달했다. 그리고 이런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다고 판단된 2013년 5월 8일경에 전체 조직원 소집령을 내리고 5월 10일과 12일에 모여서 바로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했다가 기본적인 공소사실의 대전제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월 10일 날, 12일 날 그것은 누가 봐도 내란 음모의 자리가 아니고 선동의 자리가 아니고, 따라서 이것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것은 R의 존재가 허구임을 드러내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1심과 2심에서 변호인들도 R가 독립적인 어떤 범죄 사실로서 기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심 판결 내용은 검찰 주장 그대로였었습니다.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 R의 존재가 대부분 다 이성윤의 진술이었었습니다. 이성윤의 진술도 대부분 자기가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과 추측한 진술, 누구에게 들었다는 진술, 이 세 가지 진술인데, 뒤에 대법원에서도 잘 적시했던 것처럼 누구에게 들었다라는 진술은 전문 증거가 돼서 증거가 될 수 없었고, 나머지 자기가 경험한 사실은 스스로도 자기는 말단 조직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는 건 없다. 다만 20년이라고 했던가 가까이 조직 생활을 해본 사람의 감으로 추측하건대 이렇다라고 하는 추측에 추측을 더하는 진술들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1심 판결문은 전적으로 이성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성윤의 진술과 그 5월 10일, 12일 날 발언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짜집기 해서 이 그 두 개의 짜집기한 결과와 그다음에 모임 개취경이 모임에서의 호칭 문제, 이 호칭 문제라는 에피소드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호칭 문제, 대표라는 호칭을 썼다라든가 또는
나는 누구다 뭐 이런 구호 같은 그런 이야기 또는 지휘원이냐 지금 오나라라고 했느냐 이런 몇 가지 그냥 아주 그 에피소드 같은 그런 호칭 문제를 마치 유력한 근거인 것처럼 그 검찰이 주장했었고 1심 법정에서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버젓이 모든 판결문에 검찰 주장이 그대로 들어 있어서 아로의 존재를 도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로가 존재한다. 그리고 아로의 조직이 지휘체계, 총책, 간부 등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 모두 다 인정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 1심 판결 역시 5월 10일 날, 12일 날 발언 내용만 가지고는 이게 내란 음모, 내란 선동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 체계상 상당 무리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아로의 존재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서는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로의 존재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판시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성윤의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 진술이라고 단언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아로의 존재에 관한 여러 진술들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의견 내지 추측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성윤의 진술만으로는 아로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대전제로서 아로가 그 내란 음모나 내란 선동에 있어서의 전제 사실이긴 하지만 이건 범죄 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라는 것을 더 전제로 해서 검찰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다 종합해도 아로를 존재한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입증은 되어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었습니다. 이 아로의 존재와 관련된 그 논쟁들이 우리 변호인단의 주장들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는 그 일정한 조직이 갖춰야 될 명칭, 결성 시기, 구성원, 조직 체계, 그 다음에 그들의 여러 그 아로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들의 여러 가지 5대 의무, 그리고 이들이 과연 그렇다면 지켰느냐, 조직원에 합당한 생활을 해왔었느냐, 조직원으로서 징표를 삼을 만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쟁점이 돼서 재판정에서는 하나하나 명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구성원, 조직 체계, 의무의 존재, 그리고 실제 활동에서 드러나는 아로의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없었음을 밝혔었고, 그래서 사실은 판결문에 합리적인 의심을 없앨 정도로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판결은 했지만 저희들은 아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나 명백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저희들은 지금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과 동일합니다. 다만 증거 능력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성윤이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라는 내용들은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라든가 몇 가지 것들을 뭐 원심 판결, 고등법원 판결을 조금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 설시를 했을 뿐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란 음모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아로가 없으면 내란 음모도 없고 내란 음모도 없으면 내란 선동도 없다라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1심에서 아로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내란 음모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 1심 판결의 핵심 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혁명 조직 아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시 전쟁이 임박한 시기였다. 그 시기에서 그 5월 10일 날, 5월 12일 날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내란에 대한 사전 준비도 있었고 휴학 당시에 정세도 전쟁이 임박한 시기라고 판단했었고 휴학 개최도 급박했고 조직원들의 실행 의지도 충분히 드러났고 그리고 거기서 논의했던 구체적인 실행 방법도 상당한 구체성이 있다. 따라서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 이전에 전제됐던 사실들의 내용을 쭉 나열한 것을 보면 철저히 순환론이었습니다. 자, 아로가 존재하느냐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한다고 본 것이 아까 그와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5월 10일 날, 12일 날, 오후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 봐서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걸로 봐서 아로는 존재한다. 그런데 또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아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5월 10일 날, 12일 날의 발언은 이렇게 해석돼야 되고 따라서 이건 내란 음모 선동이다. 전형적인 순환 논리였습니다. 그 순환 논리가 그 수원 1심 판결의 내란 음모와 아로의 존재와의 관계에 드러난 부분이었었습니다.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뭐 천만다행히도 바로 아로의 존재와 동시에 내란 음모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판결을 했었습니다. 이 내란 음모 부분에 있어서는 그 형식 논리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로의 존재가 없으면 내란 음모도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전제로 하긴 하지만 이제 법리상으로는 아로가 있건 없건 내란 음모는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내란 음모는 이러이러한 요건이 필요한데 이 사안은 그러그러한 요건이 전혀 없다라는 논쟁들로 이제 항소심에서는 논지가 펼쳐졌었습니다. 그것의 핵심적인 것은 직접성, 구체성, 실질적 위험성, 급박성 이런 개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이것에 관해서 음모는 범죄 실행 착수 이전의 준비 행위에 불과하나 범죄를 실행에 합의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것이다. 또한 언어의 추상성, 다의성, 합의 내용의 무정형성으로 인하여 그 적용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경우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처벌 근거를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내란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계를 명확히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의 반대 의견에서도, 그러니까 내란 선동의 반대 의견에서도 이것을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여기 내란 음모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같은 원칙 하에서 합의 내용 그 내란 음모에 대해서 합의되었는지, 과연 구체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근접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위험성이 있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설시를 하면서 내란 음모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서울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은 거의 동일한 취지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특별히 설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세 번째 쟁점이 내란 선동 부분입니다. 이 내란 선동 부분은 다음 발제자께서 더욱더 자세히 하실 거고요. 수원지법 1심 판결에서는 내란 음모와 마찬가지로 내란 선동도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아로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내란 음모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내란 선동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결국 같은 논리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저희들로서는 한편으로는 충격과 의아함을 이야기했었고 한편으로는 대법원에 가면 이거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것이 내란 선동 부분입니다. 상소심에서는 이제 저희가 선동죄를 설치하면서 내란 음모죄와 마찬가지로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다만 내란 음모죄와는 달리 내란 선동은 선동행위로 인하여 선동의 상대방이 범죄행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까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것이 어떤 구체성, 실질적 위험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냥 개연성으로 환원시켰었습니다. 개연성으로. 그러면서 이석기 의원과 김홍렬 위원장의 발언이 이와 같은 개연성은 있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했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내란 음모, 내란 선동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했던 것에 그 근거로 삼는 것은 그 서울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판례들을 상세히 원용을 했었는데 일본 판례 일부를 원용하면서 그것을 마지막에 거의 대부분 원용하면서 일정 요건을 빠뜨리면서 그냥 개연성으로 환원시켰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개연성에 대해서 문제는 그나마 그 개연성은 인정되면 족하고 선동행위가 객관적 명백성과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항소심 판결이었는데 도대체 개연성이 뭐냐? 모호한 표현 아니냐?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라는 대원칙과 선동행위의 특징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면 그 개연성은 바로 객관적 명백성과 실질적 위험성으로 대체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주장하면서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개연성에 대한 구체적 해석, 개연성이 너무나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 개연성이라는 건 행위의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개념이 아니라 행위의 그 구속 요건의 해당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그냥 개연성도 그냥 개연성이 아니라 상당히 아주 그 실질적인 명확한 개연성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는 결국 객관적 명백성과 실질적 위험성이 있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개연성 유무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의 핵심적인 그 논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개연성이 인정된다. 객관적 명백성과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개연성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선동죄를 유지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가면 이 개연성의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는 개연성을 적어도 고등법원처럼 해석한다면 이거는 부당하기 때문에 요건을 다시 설정해서 심리학에서 파기해야 한다라는 게 저희들 가장 그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전략적인 포인트였었고 집중했었던 대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러니까 개연성이라는 개념을 이 내란 선동죄 구성 요건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개연성조차도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후퇴하면서 내란 선동의 유지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원합의체의 또 그 반대 의견은 개연성은 잘못됐고 우리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객관적 명백성과 실질적 위험성이 내란 음모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따라서 내란 선동은 무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달라지는 그렇게 되는 결과가 됐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또 이 내란 선동 부분에 대해서 발제하시는 분들이 자세히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수 의견을 설명을 드렸는데 내란 선동죄 그러니까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서의 소수 의견이 그나마 우리 시대 사법부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의 기본 논지는 내란 음모, 내란 선동. 내란 선동은 내란 음모에조차도 나아가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고 또 역시 표현의 자유와 핵심적인 그 동전의 앞뒤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돼야 된다. 특히 음모에 나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모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비춰볼 때 내란 선동은 훨씬 더 엄격하게 해석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논지가 일괄되고요. 또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내란 음모, 내란 선동 같은 구성 요건을 확대 해석함으로써 위험한 사람들을 손쉽게 사법 처리함으로써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현의 자유와 같은 것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감으로써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켜지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마치 헌재 결정에 대해서 훈시하는 듯한 내용도 이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을 분리하지 않고 각 항목별로 구성 요건을 판단할 때 내란 음모 행위 및 내란 선동 행위는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
음모행위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서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쭉 해서 논지를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그 양형 문제입니다. 양형 문제. 그러니까 이 양형이야말로 이 재판의 정치적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다. 고등법원에서 내란 선동을 유지로 하면서 이석기 의원에게 9년, 5분 사회를 보고 내란 국가보안법도 없는 김홍렬 위원장에게 5년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면서 이 판결은 스스로 이걸 정치적 판결을 하고 있음을 자백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란 음모를 무죄 주는 대신에 내란 선동을 유죄로 함으로써 정치적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면 양형조차도 내란 음모, 아로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9년, 5년을 선동함으로써 이 판결이 가져올 보수 진영의 어떤 압박과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부터 나름대로의 방어막을 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양형이었던 것이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한편으로는 무죄라고 인정하면서도 결국 우리는 피고인에게 이렇게 응징했습니다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판결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전형적인 것이다. 어떻게 5분 발언한 것을 가지고 그 후에 판결문에도 적시된 것처럼 아무런 사후적인 행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사 유죄라 하더라도 내란 선동이 유죄라 하더라도 그날 이후에 아무런 움직임도 아무런 행위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아무런 뭣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실형 5년과 실형 9년을 선고하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건의 정치적 판결임을 의미하지만 또 개인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그 교도소 안에 계신 분들 이 판결문을 보면 이 시대가 나에게 주는 하나의 시대가 나에게 주는 십자가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억울하시겠다. 여기 7분들 정말 억울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가지고 지금 실형 4년에서 2년까지 선고한 전례가 없고 최근에 이르러서 그 발언만 가지고 9년하고 5년을 선고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법조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양형이 적절합니까? 라고 한다면 정치적 고려 없이 답변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계속 지금 유무죄에 관한 논쟁만 벌이고 있지 이 양형에 대해서는 별다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유무죄도 유무죄지만 이 양형이야말로 이 사건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악용된 재판이었는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 선고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국정원의 정치 개입 또는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정원과 청와대가 합작으로 불러일으킨 종북 메카시즘의 쓰나미가 우리 사회 곳곳을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도 바로 그 쓰나미가 대법원 판결을 덮친 것이다. 하지만 이 쓰나미가 결코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후에 우리 사회 곳곳으로 파급되어 나아가면서 이른바 서민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약자, 소수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모든 활동과 정책들에 대해서 주눅들게 하고 침묵하게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판결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판결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반추하고 되새기고 사회적으로 지적해 나가지 않으면 이 쓰나미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싸움은 재판 대법원 판결 선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는 싸움이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